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알파경제 김준우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체크포인트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에서 가져오셨네요. 간밤에 미증시의 움직임 내에서 또 시가총액 1위, 글로벌 시총 1위, 엔비디아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성 상실 이렇게 주셨는데 엔비디아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많죠. 뭐 블랙엘 쪽에서 발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빅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있잖아요. 어디에서부터 볼까요? 네, 바로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알 수 있는 실적 발표에 의해서 뭐 주가가 움직일 텐데 지금 어쨌든 시총 1위잖아요. 그것도 그냥 미국 1위가 아니고 미국 1위는 전 세계 1위라고 봐야 되는데 전 세계 1위 기업의 최근 한 달간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렇게 오른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전 세계 1위가 최근 한 달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 테마주인가 싶을 정도로 주가의 등락이 뭐 뉴스 하나에 뭐 급등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도 아주 전형적인 테마 장세 형세. 근데 테마 장세에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총 1위 종목도 지금 너플너플거리면서 뉴스 하나에 뭐 7, 8%씩 빠졌다가 7, 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단기 박스 뭐 사상 최고치 근접하면서 이벤트가 바로 내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벤트 발표에 따라서 새로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구간이고 최근 단기 박스의 저점으로 바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변동성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체 펀더멘탈로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투자 은행들에서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을 쭉 살펴보다 보면 또 블랙일과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운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블랙일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출시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삼성전자는 그만큼의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3를 집어넣는 것도 그렇고 12단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들어간다라는 주의이긴 하지만 뒤늦게 들어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그립력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초기에 TSMC와의 기싸움에 조금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3나노 정도의 공정에서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걸로 봐서 과연 2나노 공정은 쉽게 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공정을 핀펫해서 다른 공정 방식으로 바꿨는데 TSMC는 2나노부터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TSMC가 만든 3나노가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입니다. 애플 칩으로 간 것도 발열이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블랙일 만든 것도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TSMC의 문제라기보다는 3나노 공정과 같은 아주 초미세 공정의 그 흐름은 분명히 물리적인 뭔가 한계가 있어서 이게 물질로 극복을 하던 아니면 새로운 공정 기법으로 극복을 하던 뭔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 이건 단순하게 엔비디아의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AI 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발전 속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야, 빠르게 성장할 거야만 계속 믿고 있는 상황인데 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적, 물리적 한계를 만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연결해 봤을 때 엔비디아는 그래도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의 박스권인 건데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는 스스로 무너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정말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그나마 신고가라도 돌파하고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혹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는 SK하이닉스나 이런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긴장의 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나쁜 종목이라서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의 변동성에 따라서 올라도 별로 안 오르는데 내릴 때는 같이 내리는 상황이니까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그 경계 신호를 높이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러 종목으로 역시 분산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 정도가 그래도 가장
경쟁에서는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역시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가장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아직도 그 경쟁 구도가 깨지지 않고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뭐 TSMC하고 엔비디아 정도가 여전히 투자 대상에서는 가장 1순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최근 들어서 늘상 보여준 어닝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거의 믿음에 가깝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벤트 전후로 해서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그냥 상수죠. 안 나오면 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냥 무조건 기본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시장 예상치보다 높아야 되는 것도 기본값이죠. 왜냐하면 뭐 지금 주가가 벌써 애플을 이길 정도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치보다 무조건 높게 나오는 건 그냥 상수입니다.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악재예요. 그다음에 현재 그렇게 나왔을 때 다음 분기에 대한 뭐 가이던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은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적어도 한 20% 이상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다음 분기도 계속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겠죠. 뭐 그런 게 채워지지 못하면 아마 실적 발표가 이제는 더 이상 뭐 강세 요인이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과 관련돼서는 긍정적 재료보다는 중립적 재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날개를 달고 뭐 레벨업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워낙에 퍼포먼스가 그동안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종목을 좀 압축해 주시기를 이렇게 투자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큰 얼개를 그려봤었는데요. 하나 둘씩 증권가에서 내년도 전망 레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업종별 이익 성장률은 어떨지, 어떤 섹터를 좀 골라야 될지 이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금 좀 되짚어보자면은 전체적인 이익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이 업종별로는 또 선별화된 작업이 필요할 텐데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 오든 기본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뭐 조선방산 정도가 하나의 섹터로 꼽힐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별로였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턴어라운드 쪽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게 결국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그 여러 증권사들의 퀀트 보고서 중에서 뭐 가장 뭐 흥미롭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연구원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2025년 전망이 나왔단 말이죠. 뭐 리포트 자체는 뭐 굉장히 길고 내용이 많습니다만 뭐 제가 생각하는 중심축 내용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일단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은 무역 수지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미국의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국가는 이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한국이 대폭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대폭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이 가져간 거 좋은데 이 가져간 만큼 내놔야지가 기본적인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저만큼 가져간 건 말이 안 되니 그걸 뭐 관세의 형태로 하던 아니면 그 벌어간 돈을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던 어떤 식으로든 값을 해라라는 형태로 갈 가능성은 거의 뭐 100%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내년도 한국의 감익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뭐 10월 달부터 수출이 떨어지는 구간부터 계속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유명관 연구원의 자료에서도 감익은 불가피하고 아마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좋았던 것, 앞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것,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서 보시면 지금 내년도 실적 전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앞단에 있는 게 의외로 반도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AI 쪽에서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양상을 보였지만 내년도에도 뭐 데이터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AI 기기들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반도체의 실적은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굉장히 강한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
이 네. 차트에서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반도체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 차트를 조금 이해를 하고 좀 볼게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뭔가요? 네,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로축은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이익을 나타낸 것이 이익의 증가 속도를 나타낸 것이죠. 매출액과 그러니까 지금 이익.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느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 해당 업종이 조선과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한 것은 지금 유명관 연구원이 나누어는 세 가지 흐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뭐 제가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맨 위에 있는 게 대체불가 K가 네, 섹터. 붙은 것들은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혹은 그 글로벌에서 대체가 불가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게 이제 약간 중구장대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엔터나 뭐 이런 것들은 경기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 뭐 엔터를 포함한 이런 업종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밸류 펀드의 추가적인 투입이 아마 이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아마도 이제 최근에 연기금이 뭔가 인덱스를 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이쪽부터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연기금부터 뭔가 정부가 압박을 넣어서 아마도 밸류 펀드 쪽으로 좀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주주환원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세 가지 유형의 매출액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업종에 가장 유리하냐? 지금 조선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뭐 방산 이런 것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이 좀 증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흥국, 선진국 저건 이제 평균치를 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매출액 증가가 보통 신흥국이 한 7%, 선진국이 4% 내외 정도를 기록하는데 우리나라 업종들은 저 정도를 기록할 거다라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전반적인 방향을 보시면 결국은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매출을 늘리고 있는 조선과 이런 뭐 턴어라운드 업종, 뭐 전력기기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뭐 밸류가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등락 과정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매출 관련된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뭐 급락하는 구간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구간에서 자꾸 따라가시지 말고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방향성 업종들은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턴어라운드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업종들, 뭐 10월 뭐 중반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실하게 이익이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엔터, 그다음에 뭐 일부 게임,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계속 뭐 동일한 얘기를 반복드리고 있는데 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과 업종 내에서의 종목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는 원래 HD 한국조선해양이었는데 뭐 지난달부터는 HD 현대중공업으로 바꾼다라고 이제 토픽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현대로템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반도체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나 주가의 현재 하락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의 투자와 연관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좋은 종목이기는 하나 올해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점을 고려해 보면 뭐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그와 투자와 연관돼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는 아무래도 이제 빅 아티스트가 돌아온다라는 측면에서 뭐 하이브하고 YG 엔터를 봐야 되기는 하지만 JYP 엔터처럼 그런 빅 아티스트의 복귀 없이도 스스로 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트 하나가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 친 섹터만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옆에 왼쪽에 있으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가 가장 왼쪽에 있다라는 것도 조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반도체, 엔터, IT 하드웨어, 화장품 의류. 여기 화장품 의류도 빨간색이어가지고 요것도 살짝 코멘트를 해주세요. 요즘 화장품이 확실히 좀 많이 꺾여가지고. 네, 그 화장품은 제가 뭐 지지난달부터
때부터 언급드렸는데 네. 만약에 연말 소비가 터지는 거라면 9월, 10월 달부터 수출이 되고 늘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수출이 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개별 브랜드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개별 브랜드가 언제까지 잘 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브랜드 로열티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이 높지 않아 보여서 제가 계속 한국콜마만 화장품은 아마 올해 한 8월, 7월부터 계속 강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화장품에서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은 그나마 OEM, ODM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뭐 한국콜마나 뭐 코스맥스 정도가 그나마 가장 나은 종목들이고 이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 주가가 대부분 다 크게 꺾여서 조정을 크게 받은 거란 말이죠. 역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개별 브랜드로 가고 있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정도에서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이 저는 뭐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구분이 좀 안 돼가지고요. 대체불가 K섹터로 조선하고 기계, 상사 자본재 있고요. 여기에 주주환원으로는 필수 소비재, 자동차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을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주가 차트 보시면 놓여있는 위치가 상당히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밴드 상단이고요. 어제 때마침 이 CEO 인베스터 데이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시부터 진행하던데 그때부터 주가가 막 빠지더라고요. 어떤 얘기 오갔는지 그리고 이 박스를 넘어설 수 있을지 현대모비스 어떤 내용이 좀 오갔나요? 어떤 포인트 맞춰볼까요? 네, 일단 뭐 크게 보면 방향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뭐 시장이 원래도 알고 있는 주주환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이 수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OP 마진이 지금 모두 9%, 13%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이제 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마진율이 3%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ROE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란 말이죠. 뭐 현대모비스는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OP 마진을 하이 싱글 정도로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2배 정도의 이익을 내야 되는데 현대 기아에만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과거부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현대기아차가 1차 벤더, 2차 벤더를 뭐 쥐어짜는 것은 뭐 예전부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뭐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실인데 뭐 현대모비스라고 해서 뭐 다를 거 없죠. 뭐 그래서 AS 쪽에서 좀 이익을 내고 오히려 부품 쪽에서는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올해 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변화 과정은 현대기아차에서 뭐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벗어나려는 시도가 일부 나타나고 있죠. 가지고 있는 뭐 일부 모듈들을 해외 다른 회사 자동차 회사로 뭐 팔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GM과 협력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중소형 차는 너희가 하고 픽업 트럭이나 대형차는 우리가 하고의 어떤 그런 분리 과정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 외에는 GM과 협력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소위 이제 D 세그먼트 이하의 차량은 글로벌리하게 이제 도요타보다도 잘 만든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플랫폼들은 현대차, 기아차에서 제공을 받고 그다음에 뭐 대형차는 아직도 뭐 찌그덕거리고 상당히 별로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은 뭐 GM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특히 뭐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뭐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수준이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분리를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현대모비스의 매출이 그동안 뭐 90% 이상이 현대기아차에만 기울어져 있다가 다른 자동차 회사로도 일부 발생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수출도 증가하고 마진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현대기아차에 넘길 때는 아무래도 이익에 제한을 받겠지만 다른 회사에도 팔 때 그런 걸 봐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도 현대모비스의 향후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주주환원 중요한데 주주환원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어저께 실망감이 나타난 것도 바로 그거죠. 이 정도 알고 있는 주주환원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야. 그거보다 더 내놨어야지의 어떤 실망감인데 그럼 오늘부터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매매를 보시면 판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꾸준히 샀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기관들도 계속 팔다가 최근 들어서 순매수 전환했는데 아마도 이런 흐름들이 오늘 수급에 어떻게 재료가 노출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정도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건 주주환원이야 다 예정된 것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과연 현대차 그룹 이외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다. 근데 이게 지금 폭스바겐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 GM은 이제 협업을 맺었고, 최근 뭐 도요타 아키오 회장도 우리나라에 와서 정혜선 회장과 같이 뭐 자동차 경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뭔가 현대차가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중국이랑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이외의 비중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장기적으로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내년에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에 좀 방점을 찍고 보는 것이 더 어떨까. 왜냐하면 내년도에 자동차 전체의 성장이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품주들 중에서 실제로 현대기아나 어떤 특정 회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여러 회사, 여러 지역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뭐 밸류는 엄청나게 싸지만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는, 주력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글로벌리하게 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여러 군데 다 가고 있는 HL 만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국 타이어처럼 뭐 타이어가 안 들어가는 차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진율도 전 세계 타이어 중에서 가장 잘 나고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완성차보다는 부품, 그리고 요즘 이 종목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와 HL 만도, 그 가운데서도 토픽으로 두 종목 주셨어요. 지금까지 체크스탁이었습니다.